장편소설 애인 상 저자 김내성.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감동입니다. 17. 연적. 이튿날 오후 1시경 을지로이가 동일 흥신소 앞에 집차 한 대가 멎어 있었다. 군인인 젊은 운전수가 담배를 피워 물고 번거로운 거리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오늘 아침 일선으로부터 허정욱 중령을 태우고 부랴부랴 달려온 집차였다. 사무실 안에서는 그즈음 코 밑에 조그만 수염을 기른 40대의 늠름한 신사와 군복을 입은 허정욱 중령이 마주 앉아 있었다. 신사는 이 동일 흥신소 소장이었다. 소장 옆에는 민첩한 눈초리를 가진 30 전후의 젊은 소원이 앉아 있었다. 어젯밤 10시까지에 있어서의 유민호 변호사의 소행이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민호 변호사에 관한 두꺼운 소행 조사 보고서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허정욱에게 젊은 소원이 하는 말이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보고서에서 시선을 들며 허정욱은 대답하였다. 지금으로부터 3주일 전에 허정욱은 생각하는 바가 있어 유민호의 소행 조사를 이 흥신소에 의뢰했던 것이다. 여성들과 접촉할 때는 태반, 손수 자동차를 운전하기 때문에 운전수를 매수해봤자 별 효과가 없었지요. 그 대신 비용이 상당히 들었습니다. 유 변호사를 따라다닌 택시값만 해도. 젊은 소원은 생색을 냈다. 잘 알았소. 수고에 대한 보수를 절약할 생각은 없습니다. 헤헤헤. 소원은 굽실하며 머리를 벅작벅작 긁었다. 상당한 작자인 것 같은데. 소장도 보고서를 잠깐 들여다보면서 송구는 우리 흥신소에서도 가장 우수한 소원이랍니다. 장래 대성할 소질을 가진 청년이지요. 소장께서 너무 비행기를 태우지 마세요. 그렇지만 단시일에 그만한 재료를 수집하기도 수월한 일은 아니랍니다. 소장과 소원이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생색을 냈다. 그러나 허정욱 중령은 그것이 조금도 불쾌하지가 않았다. 보수는 얼마나 드리면 좋을까요? 이런 종류의 일에는 다소 소홀해서. 연대장께는 특히 서비스를 해서 실비에다 약간. 그러면서 소장은 일당 3,000한으로 계산해서 21분 6만환을 청구하였다. 식사대와 거마비가 대부분이지요. 그렇지만 국가의 간성이신 허중령을 위하여 송군이 다소의 수고를 했다고 생각하면 되실 겁니다. 하하하하. 소장의 이야기는 유창도 했지만 능란도 했다. 수고가 많았소. 허중령은 청하는 대로의 보수를 제공하고 두꺼운 봉투를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일이 조금만 더 여유가 있으면 좀 더 상세한 보고서를 꾸밀 수도 있었지만요. 다소 조잡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오. 허정욱은 그러면서 반석 같은 무게 있는 걸음걸이로 걸어가서 소장의 사무탁자 위에 놓인 수화기를 들고 미리부터 조사해 두었던 번호를 불렀다. 덕흥상사지요? 유민호 사장을 좀 대주세요. 누구십니까? 내가 유민호인데요. 아, 유군인가? 나 허정욱인데. 오, 허군, 언제 왔나? 오늘 아침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유군도 좀 만나볼 겸 지금 그리로 갈까 하는데. 오, 웰컴, 웰컴. 그럼 곧 오게. 전화를 끊고 허정욱은 천천히 동일 흥신소를 나섰다. 남대문통 덕흥상사로. 네. 물었던 담배를 휙 내던지며 젊은 운전수는 핸들을 잡았다. 허정욱 중령이 덕흥상사 사무실로 들어섰을 때 사무실 한 구석에는 두 사람의 사원이 청첩 봉투에 열심히 주소 성명을 쓰고 있었다. 허정욱은 내의를 통하고 사원의 인도로 사장실에 들어가면서 유민호 소행 조사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박미경이라는 여자를 한번 보아둘 요량으로 타이피스트를 눈으로 찾아보았으나 보자기를 쓴 타이프 앞 걸상은 비어 있었다. 타이피스트는 어디 나갔습니까?
인도하는 사원에게 허정욱은 물었다. 네, 오늘은 마침 결근인 모양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윽고 허정욱은 사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여 허군, 이게 얼마만인가? 영심에게 보내줄 청첩장 한 뭉치를 보자기에 싸고 있던 유민호가 손을 내밀면서 사무탁자 앞에서 일어섰다. 대단히 바쁜 모양이로군. 악수를 하고 허정욱은 유민호와 마주 앉았다. 그렇지 않아도 자네에게 청첩을 보내려고 하던 참인데 잘 왔네. 내일 모레가 결혼식이라면서 인제 보내가지고야 일선 지구까지 배달이 되겠나? 아, 하하하. 간단한 웃음 한마디로 유민호는 허정욱의 항의를 무시하고 말았다. 그래, 허군. 어떻게 일선에서 빠져나왔나? 공용으로? 군의 결혼식에 참석할 목적으로 빠져나왔으니까 아마도 사용이 될 테지. 오, 영광, 영광. 영심이 편에서 먼저 통지를 했었군 그래. 하여튼 잘 왔네. 유민호는 담배 한 꼬치를 붙여물며 이왕 온 김이니 자네 내 들러리나 좀 서주게. 자네가 서준다면 유민호 일대의 영광일 테니까. 서도 무방하지. 허정욱은 천천히 담배를 꺼냈다. 그럼 됐어. 동창이란 이래서 좋은 거야. 그러나 실은 들러리보다도 나는 축사가 한번 하고 싶어서 온 것인데. 축사? 축사도 좋지만 우선 들러리를 좀 서주게. 들러리는 축사할 자격이 없어서 다소 곤란한걸. 그러면서 허정욱은 방안을 한번 휘 둘러보았다. 축사할 사람은 많아. 그러니까 자네 축사라면 지금 들어도 좋고 후에 들어도 무방하다니까. 그렇게 되면 20일 동안이나 걸려서 준비한 축문이 수포로 돌아가는걸. 20일 동안? 허, 굉장한 축사를 준비해 갖고 왔네 그려? 군의 결혼식에는 다소 성의를 갖고 있지. 이것이 20일 동안이나 걸려서 작성한 내 축문이네. 허정욱은 군복 안주머니에서 배가 퉁퉁 부른 흰 봉투를 꺼내 보였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유민호 소행 조사 보고서였다. 허, 어디 좀 읽어보세. 손을 뻗치는 유민호를 막으며 그건 안 돼. 축사란 반드시 결혼식장에서 낭독을 해야만 되는 거라네. 그러면서 허정욱은 다시금 봉투를 집어 안주머니에다 쓸어 넣었다. 그런데 박미경 양이 오늘은 결근이라지? 누구? 타이피스트 박미경 말이네. 아, 자네 박양을 아나? 안면이 나 있지? 그래? 유민호의 표정이 다소히 당황을 보일 줄 알았었는데 여전히 태연하다. 상당한 작자였다. 그래, 명륜동 오선생 댁에는 들러서 왔겠지? 유민호는 얼른 박미경의 화제로부터 말머리를 돌렸다. 아직. 곧장 이리로 왔으니까. 그래? 그럼 우리 같이 명륜동으로 오선생을 찾아뵐까? 이 청첩도 전달할 겸. 천천히 찾아뵙고 우리 좀 더 이야기나 해보세. 이번 결혼에 대한 군의 감상 같은 것을 좀 들려주게. 나도 어차피 결혼을 해야 될 몸이니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이제 다 해보면 알지. 유민호군. 허정욱의 어조가 갑자기 엄숙해졌다. 허정욱의 성미로서 그 이상 참을 수도 없었거니와 중심 문제의 주변을 그 이상 쓸데없이 빙빙 돌 필요도 없었다. 그는 이번 오영심과의 결혼을 단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네. 응? 결혼을 단념하라고? 그제서야 비로소 유민호는 허정욱의 이 도련한 내방의 진의를 알아차렸다. 단념해주게. 그것이 오영심을 구하고 동시에 군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일세. 모욕감과 분노로 말미암아 유민호의 얼굴이 확 붉어졌으나 이런 경우에는 침착한 태도를 취하는 편이 항상 현실적인 이득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자기를 누르며 너무 도련하고 너무 간단해서 자네의 충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아무 말 말고 단념해주게. 이 한마디가 동창인 군에 대한 나의 자비심이네. 자비심? 상반신을 고추며 유민호는 똑바로 허정욱을 바라보았다.
내 아내가 될 여성에 대하여 짝사랑을 하는 인물로부터 자비심을 받아야만 될 필요는 느끼지 않는데? 아무래도 좋아. 어쨌든 나는 지금 군이 잠자코 오영심을 단념해주는 편이 좋을 것 같아. 이것은 우리들이 삼각관계로서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불의를 보고 참을 수 없는 한 사람의 군인 정신에서 나온 말이다. 떠들지 말고 나의 조용한 충고를 받아주는 것이 좋을 거야. 협박인가? 아니다. 그렇다면 내 사생활에 관한 문제에 자네가 터치할 수는 없을 것이 아닌가? 군은 한 사람이 순결한 처녀를 모욕해서는 아니 된다. 말을 똑바로 해라. 오영심은 자신의 의사로서 나를 남편으로 택한 것이다. 군은 오영심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다. 행복은 군의 사회적 지위나 돈으로서 찾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자네의 행복론은 이상일 뿐이다. 이상주의자는 미래에서 살아라. 오영심은 현실에서 살려는 것이다. 그 절실한 증거로 오영심은 군을 버리고 나를 택했다. 군이 제 아무리 열렬한 정열을 가지고 오영심을 사랑에 받댔자 영심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여성의 행복은 남성이 주는 애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여성이 지닌 허영심을 만족시킬 만한 물질 생활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아니, 좀 더 정확히 설명해 주마. 물질적 보장만 풍부하면 남성의 애정 같은 것은 없어도 충분히 느끼는 것이 소위 여성들이 세계인 것이다. 여성의 애정이 없이는 살아나가지 못하는 남성들이 세계와는 다소 그 성질이 다르다는 걸 알아두고 덤비는 것이 현명할 거야. 그러면서 유민호는 가방 속에 청첩 뭉치를 집어넣어가지고 몸을 일으켰다. 다소 바쁘니까 나는 좀 나가봐야겠네. 허정욱도 같이 일어섰다. 일어서서 문을 향하여 걸어가는 유민호 앞에 우뚝 막아섰다. 보아하니 자네는 오늘 내게 대해서 무슨 행패를 할 셈인가? 우뚝 앞을 막아선 허정욱을 눈앞에 노려보며 유민호는 쏘아붙이듯이 말했다. 행패가 아니고 자비심이다. 군이 단념하지 않는다면 내 편에서 이 결혼을 파괴시킬 수밖에 없다. 허정욱은 비로소 오랫동안 품고 있던 한마디를 솔직하게 피력하였다. 파괴시킨다. 자네가 지금 허리에 차고 있는 그 권총의 협을 빌겠다는 말인가? 말을 삼가라. 이 무기는 내 개인의 소지품이 아니고 국가의 것이다. 함부로 사용할 것이 못돼. 문제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인 결혼식장에서 군의 결혼이 파괴당하는 것보다는 지금 군의 자유의사로서 결혼을 단념하는 편이 군의 명예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 무슨 말이냐? 똑똑히 말을 해라. 어째서 내 결혼이 파괴를 당해야만 한다는 말이냐? 모르겠으면 이야기를 하마. 군은 지금 오 선생 일가를 속여 이중 결혼을 하려는 것이다. 부산 대청동에는 군의 혈육까지 받은 김호경이라는 부인이 있을 것이다. 유민호는 그 순간 다소의 당황을 보이다가 곧 자신을 꿋꿋이 거두며 그것은 전혀 오해다. 김호경과는 다소의 안면은 있지만 그런 관계는 통없다. 내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 호정면을 조사해보면 알 것이 아닌가. 이중결혼이란 법률상의 아내를 가진 자가 그것을 숨기고 다른 여성과 또다시 하는 결혼을 말하는 것이다. 아무리 세상에 어두운 군인일지라도 그만한 상식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만 자네는 지금 내 결혼에 대해서 신사답지 못한 야만적인 질투를 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면 식도락의 마담과의 관계는? 유민호는 또 한 번 놀랐다. 군이 마담 로우지 스폰서라고 들었는데 사업상의 파트너가 어째서 내 결혼을 방해한다는 말이냐? 모두가 다 자네의 그 추한 질투심에서 나온 일종의 행패일 뿐이다. 타이피스트 박미경에 대한 애정의 책임은 또 어떻게 처리할 작정인가? 세 번째 논란은 유민호였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마음속의 놀람이었을 뿐 표정은 까딱도 없다. 흥, 자네 아는 것이 대단히 많네 그려. 여성과 다소의 안면만 있어도 곧 색안경으로 보는 버릇을 자네는 가졌어. 더러운 성품이다. 가방을 든 손으로 유민호는 탁 허정욱을 떠밀고
총총이 사장실을 나서며 운전수를 불렀다. 명륜동까지. 네. 운전수의 뒤를 따라 유민호는 밖으로 나가 차에 올랐다. 저 차의 뒤를 따라주게. 허정욱도 집차에 오르며 운전수에게 당부했다. 이리하여 유민호의 고급차와 허정욱의 집차가 적당한 간격을 두고 종로 쪽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하였다. 퉁바리 바위 위의 하나의 사과. 달리면서 허정욱 중령은 지나간 소년 시절 고무총으로 사과를 떨어뜨리던 유민호 소년의 재치 있는 솜씨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보다 조금 전 명륜동 오진국 씨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울어서 빨개진 두 눈을 소그듬이 숙이고 영심의 옆에 타이피스트 박미경은 조용히 꿇어앉아 있었다. 유 사장은 절더러 적당히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 사람이 생명 하나를 제 손으로 없애버릴 만큼 불량하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제가 유 사장과 꼭 결혼을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남성들이 그 무자비한 애욕의 세계에 대항하여 나가기에는 저희들 여성의 애정이 너무나 이쁘고 순결해요. 그러나 오영심의 얼굴에는 아버지 오진국 씨처럼 분노도 없었고 괴로움도 없었다. 신문의 어느 사면 기사를 읽는 정도의 관심밖에는 없었다. 그러니까 미경 씨는 지금도 순정을 가지고 유 사장님을 사모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하고 물었다. 사모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저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학생 시절에 품고 있던 그런 감정은 분명히 아니었으니까요. 유 사장이 저를 귀엽다고 하니까 거기서 비로소 상대에게 대한 애정 같은 것이 움직였을 뿐이에요. 여성이란 애정의 발견에 있어서도 생리적으로 수동적 태세를 취하는지 몰라요. 남성 대 여성의 세계에 있어서 여성들이 언제나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것도 그런데 원인이 있을 거라고 저는 요즘 그걸 골똘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천사처럼 순결했던 것만은 사실이었어요. 박미경은 조용히 고개를 들고 오영심의 표정 없는 얼굴을 가벼운 미소와 함께 찬찬히 바라보며 언니는 저보다 이쁘게 생겼어요. 했다. 보통 여자로서는 감히 토하지 못할 한마디를 박미경은 했다. 여성 대 여성의 질투의 감정을 선망의 념으로서 표현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행동의 하나이다. 그 순정하고 고운 마음씨가 영심의 마음을 솔직하게 쳤다. 어딘가 영심 자신과 비슷한 데가 있는 여성이라고 영심은 박미경의 불행을 진심으로 동정하였다. 제가 염치불고하고 이처럼 찾아온 건 언니의 결혼을 방해하고 싶어서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 점을 오해하면 저는 슬퍼요. 잘 알 것 같아요. 결혼까지 한다니까 언니에게 대해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무서운 사람이에요. 악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사람의 생명 하나를 처리하는데 간단한 명함 한 장으로. 그러면서 박미경은 핸드백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주었다. 적당한 처분을 원함이라는 유민호의 명함이었다. 이건 날 좀 빌려주시오. 오진국 씨가 명함을 들여다보면서 하는 말이다. 어쨌든 돌아가 계시오. 댁의 불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손을 써보겠습니다. 생명은 귀중한 것이오. 경솔이 서둘러서 천명에 어긋나서는 아니되오. 아직 어린 몸으로 심내가 많겠소이다.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찾아온 본인은 조금도. 알겠소. 보아하니 대단히 착하고도 총명하신 분이요. 유민호로 말하면 내가 아들처럼 믿어온 사람이었는데 잘못 보았소. 이윽고 박미경은 공손히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영심아, 박미경이가 돌아간 지 한참 만에
그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고 앉았던 오진국 씨가 딸을 불렀다. 네. 할머니는 식모와 함께 시장에 나가고 없었다. 여러 말 하지 않으련다. 그런 줄 알고 잘 생각해서 대답을 해야만 해. 너 유민호와 결혼을 단념할 수는 없을까? 영심은 머리를 깊이 숙인 채 대답을 하지 않았다. 유민호와의 결혼에서 오순도순한 행동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기에 그만한 것쯤은 이미 각오가 되어 있는 영심이었다. 아니, 유민호의 행동이 불미로우면 불미로울수록 그만큼 오영심에게는 마음의 초록별을 자유롭게 그리워해도 무방하였다. 또한 그보다 못지않게 중대한 문제 하나가 가로놓여 있는 것이다. 그것은 제자인 유민호에게 대한 아버지의 의리 문제였다. 체면과 의리를 인생의 황금률로서 내세우고 살아온 오진국 씨가 물질적인 원조를 꾸준히 받아온 유민호에게 대한 인간적 의리를 딸의 정략 결혼으로서 갚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같은 값이면 딸의 의향대로 유민호에게 시집을 보내는 것이 마땅한 노릇이었다. 아버지의 그러한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영심이기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리 간단히 단념할 수 있는 결혼도 또한 아니었다. 더구나 내일 모레로 다가온 결혼식이고 보면 이왕 택한 길이니 그냥 내버티고 싶었다. 그만한 것 좀 가지고 아버지 뭘 그러세요? 한참 만에 영심은 태연히 대답하였다. 아니다. 제 버릇 남 못 준다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는 거다. 그런 폐륜의 종자를 내 사위로 맞아들일 수는 없어. 결혼식을 치르기 전에 안 것이 다행이다. 나쁜 놈 같으니라고. 그렇지만 그이에게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안 돼. 의리도 의리지만 의리 때문에 딸을 팔아먹을 오진국은 아니야. 빨리 가서 그놈을 전화로 불러오너라. 그러는데 자동차 소리가 들리며 가방을 든 유민호가 뚜벅뚜벅 들어섰다. 후다닥 놀라며 영심이가 몸을 일으키는데 그 뒤로 허정욱이가 들어왔다. 일이 좀 바빠서 얼마 동안 못 뵈었습니다. 유민호가 정중히 인사를 하였다. 그러나 오진국 씨는 유민호는 본 척도 않고 일선에서 오늘 아침 떠나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허정욱을 향하여 마침 잘 왔네. 둘이 다 어서 거기 좀 앉게. 선생님,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허정욱은 유민호와 나란히 앉으면서 물었다. 덕분에 괜찮아. 영문은 모르지만 기분이 무척 나쁜 오 선생을 허정욱과 동시에 유민호도 깨달았다. 어디 편치 않으십니까? 안색이 좋지 못하신데. 유민호가 물었다. 몸은 지극히 건강하지만 마음이 다소 편치 못하네. 이런 어조로 나오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아버지임을 영심은 안다. 영심은 가만히 일어나서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아, 영심씨, 청첩장이 돼 왔는데. 유민호는 가방을 들고 영심의 뒤로 따라 올라갔다. 유군, 곧 내려오게. 이야기할 말이 있으니까. 네. 유민호는 어디까지나 침착한 태도로 방을 나섰다. 오영심에 대한 끝없는 정열을 품고 일선에서 찾아온 허정욱이었다. 그 허정욱에게 한마디 인사도 변변치 못한 채 영심은 거북스런 자리를 피하여 2층으로 올라와 털썩 책상 앞에 앉았는데 유민호가 가방을 들고 따라 올라갔다. 청첩이 다 되었소. 가방에서 청첩 뭉치와 함께 순금 목걸이가 들어있는 조그만 케이스를 유민호는 꺼냈다. 이건 사소한 물건이지만 영심씨에게 어울릴 것 같아서 사갖고 왔지요. 영심이 앞에 앉으며 유민호는 새빨간 레자 케이스를 내놓았다. 영심은 가만히 그대로 앉아서 유민호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허정욱의 독실한 침묵의 정열에 비하면 어딘가 다소 사교적인 데가 있기는 하지만 박미경의 순정을 그처럼 무자비하게 유린한 사나이 가치는 통 보이지 않았다.
대단히 우울해 보이는데 영심씨 어디 편찮소? 아니요. 영심은 가만히 머리를 흔들었다. 자기가 일부러 택한 불행한 길이었기에 박미경의 이야기를 입 밖에 낼 필요는 통 느끼지 않았다. 유민호의 행실이 방탕하면 방탕할수록 그것과 보조를 맞추듯이 마음의 초록별을 마음대로 그리워해도 무방할 것만 같은 자유가 영심에게는 생기는 것이다. 자멸적이요 자학적인 이러한 독특한 인생의 계산법은 현실에서 살고 현실에서 죽기를 원하는 오늘의 젊은 세대의 방법론은 아니다. 또한 그것은 오영심의 도덕률이 낡은 때문도 아니다. 오직 한 길, 현실의 타협을 끝끝내 거부함으로써 참되고 아름다운 이상의 추구 속에서 고독한 영혼 하나를 끝끝내 붙들고 살려는 가열하고도 처참한 투쟁의 자세일 따름이었다. 영심씨, 우울하지 맙시다. 우리들의 화려한 인생의 출발이 눈앞에 다가오지 않았소? 영심의 이 급작스러운 우울의 원인은 허정욱의 돌연한 출현에 있는 것이라고 유민호는 생각하며 나는 자신이 있지요. 영심씨를 행복하게 만들 자신이 있답니다. 저는 행복을 원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 무슨 소린데요? 그러는데 아래층에서 오진국 씨가 유민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럼 잠깐 가보고 오지요. 유민호는 아래로 내려와서 오진국 씨 앞에 공손히 꿇어앉았다. 그때까지 허정욱은 유민호에 관한 이야기는 통 입에 담지 않고 있었다. 유민호가 없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기가 허정욱은 싫었다. 오진국 씨 역시 마찬가지 심정에서 유민호에 대한 비방의 말은 한마디도 없이 일선 지구의 상황을 몇 마디 묻고 나서는 화난 벙어리처럼 마주 앉아서 유민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유군에게는 지금까지 많은 신세를 졌어. 내 능력으로는 일생을 두고도 갚을 가망이 없을 거네. 어지간히 성미가 급한 위인이었다. 다짜고짜로 오진국 씨는 그렇게 말했다. 예?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유민호는 힐끔 옆에 앉아있는 허정욱을 쳐다보았다. 통찰력이 유민호는 빠르다. 허정욱이가 뭐라고 고자질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실 오진국 씨의 두서없는 그 한마디에는 허정욱도 어지간히 놀라고 있었다. 그렇다고 옛날 사람들처럼 그런 종류의 대가로서 딸을 내놓을 만큼 오진국의 머리는 낡아 빠지지는 않았네. 유민호는 대답을 못하고 시선만 들었다. 너무도 예고 없이 달려온 한마디에 허정욱도 긴장했다. 유군. 네. 영심을 아내로 맞을 생각을 단념하게. 선생님, 갑자기 무슨 말씀인지. 잠자코 단념하게. 그리고 잠자코 물러가게. 확고부동한 선고였다. 유민호는 조금도 떠들지 않았다. 두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곧장 꿇어앉은 그대로의 단정한 자세로 잠깐 동안 그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다가 물러가려면 선생님 말씀이니 물러는 가겠습니다만 물러가는 이유를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자코 물러가는 것이 서로가 좋을 거네. 오진국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아버렸다. 그렇지만 내일 모레가 결혼식인데 선생님의 말씀은 너무도 청천벽력과 같아서. 순간 오진국 씨는 눈을 번쩍 뜨면서 꽥 하고 소리를 쳤다. 썩 내 앞에서 못 물러갈 테야? 선생님, 이것은 인생 일생의 대사가 아닙니까? 어디까지 유민호는 침착한 어조로 만일 영심씨가 물러가라면 애정의 소재가 분명하니까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물러갈 수도 있습니다만 무엇이 어쨌어? 오진국 씨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선생님은 이 결혼의 당사자는 아니올시다. 저는 선생님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오영심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유민호는 마침내 본 바탕을 드러내고야 말았다.
그는 이미 모든 사태가 삐뚤어진 사실을 민첩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골수에 사무치는 증오의 념을 가지고 유민호는 허정욱을 쏘아보았다. 자네 말은 어버이가 자식의 운명은 좌우하지 못한다는 뜻이겠다.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시대에 좌우될 오진국은 아니다. 오진국은 시대를 좌우할 것이다. 당랑의 도끼로 우마차는 멋지 않습니다. 내가 멈춰볼까? 영심씨가 혹시 머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선생님의 인격은 파산을 당할 것입니다. 좋아. 어디까지나 법률가다운 형식 논리다. 그러나 군의 그 재치있는 고무총은 풍발이 위의 사과는 떨어뜨렸으나 오영심은 못 떨어뜨릴 거야. 이건 분명 자네 명함일 텐데. 그러면서 오진국 씨는 아까 박미경에게서 빌린 명함을 문갑 서랍에서 꺼내주었다. 명함을 보자 유민호의 표정이 후딱 어두워졌다가 다시금 태연히 사라졌다. 아, 박미경이가 찾아왔었군요. 조금도 떨리지 않는 목소리였다. 인제야 모든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선생님이 그처럼 노하셨군요. 이 문제라면 선생님 안심하십시오. 선생님의 오해는 제가 명백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어서 말해봐. 한편 쪽 말만 듣고는 성사를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박미경과 직접 대면을 해야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서 박미경을 데려오겠습니다만 우선 박미경이라는 여자가 어째서 이처럼 고의적이요 악질적인 의도를 품고 제 결혼을 방해하려는지 조리를 따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정욱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영심은 벌써부터 아버지의 고함소리를 듣고 뛰쳐내려오다가 미닫이 밖에서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18. 애욕의 고개사. 유민호는 박미경에 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조리 있는 어조로 설명하였다. 선생님도 만나보셨으니까 아실 테지만 박미경이란 여자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지요. 천사와 같이 얌전한 사람이지만 생각하면 가엾은 여성이랍니다. 이 박미경에게는 벌써부터 청년 하나가 붙어 돌아다니는데 그 청년으로 말하면 소위 뒷골목이 깡패로서 박양의 얌전한 성품을 이용하여 여기저기서 상스럽지 못한 금품 편취를 꾀하고 있었답니다. 박양이 어떠한 약점을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뱀 앞에 개구리 모양으로 그 청년의 말이라면 도시 거역을 못하지요. 박양이 나를 유혹하기 시작했을 무렵에 이미 박양은 그 청년의 씨를 받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나는 그들에게 그러한 악질적인 계획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르고 유혹하는 대로 박양과 한두 번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었지요. 어떤 날 저녁을 먹고 나서는데 그 청년이 골목에서 불쑥 나서며 하는 말이 왜 남의 계집을 빼앗아 갖고 다니느냐고 협박 공갈을 하여 소지품 전부를 강탈해 갔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자기의 체면을 돌보아 박양을 경계하는 한편 퇴직을 시키려고 했으나 그때마다 박양은 나를 협박하여 자기를 내보내면 사장의 입장이 좋지 못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박양은 그때 임신 3개월이었는데 그 청년은 거기 대한 책임을 내가 지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요. 이 뜻은 박양이 전해왔지만 그런 엉터리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고 질책을 했더니만 박양이 하는 말이 엉터리 없는 것이 뒷골목의 사회니까 돈 100만 원이라도 집어주면 무사하지 않겠느냐고요. 거기서 유민호는 잠시 말을 끊고 전후 사정에 무슨 모순되는 점은 없는가고 골똘히 생각하면서 저도 그런 사건에 여러 번 변호를 선 경험이 있지만요. 이런 종류의 사건에는 도시 증인이 없는 만큼 흑백을 가릴 도리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양심에 맡겨야겠는데 청년에게 약점을 잡힌 박양으로서는 그럴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100만 한이란 결코 적지 않은 돈을 제공하기도 싫어서 그대로 내버려 뒀더니만 바로 어제입니다. 박양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사장도 녹록치 않는 분이니까 자기네의 말대로 될 것 같지가 않다고 하면서 불량배의 씨를 낳기도 싫으니 적당히 처리해 버리기로 결심했다기에
그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나는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래 박양은 어디 아는 병원이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기에 마침 종로 3가에 아는 산부인과가 있다고 바로 이 명함을 써주었답니다. 이 명함을 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러한 행패를 하려는 계획인 줄이야. 참으로 유민호는 천재에 가까운 두뇌의 소유자였다. 이처럼 이론 정연한 허구가 당장에 튀어나올 수는 도저히 힘든 일이다. 이만한 답변이면 옆에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민호가 이 시끄러운 문제에 관해서 적어도 한두 달 동안은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심증을 갖게 할 것이다. 유민호에게 만일 좀 더 시간의 여유를 주었던들 좀 더 실감 있는 답변을 꾀했을 것이 틀림없었다. 그렇지만 선생님, 박미경 자신은 절대로 나쁜 여자가 아니랍니다. 천사와 같이 얌전하지만 마음이 약한 것이 탈이지요. 오진국 씨는 직접 박미경을 보았을 것이니까 자기 답변에는 박미경을 악인으로 만든다는 것은 오진국 씨의 선입감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답변의 허위성이 눈에 띄일 우려가 다분히 있다. 그래서 박미경의 인간성을 유민호는 옹호하는 구상을 꾀한 것이다. 이만한 구상이면 세상사의 어두운 오진국 씨 부녀 앞에서 박미경을 대면하더라도 증인 없는 일인 만큼 양심만 방해하지 않는 한 흑백을 가릴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오진국 씨는 반신반의의 심정으로 있었다. 원체가 선량한 위인이라 남의 말을 넘겨 짚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경솔히 화를 냈던 자신이 다소 부끄럽기도 했다. 선생님이 그래도 저를 미심하게 생각하신다면 내일이라도 박미경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 그것은 오진국 씨가 아니고 그때까지 이런 방구도 없이 부처처럼 묵묵히 앉아있던 허정욱의 분노에 찬 한마디였다. 이 이상 더 참는다는 것은 하나의 불의를 이겨야만 하기 때문에 나는 군을 위하여 이 자리에서 충문을 낭독해야만 할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허정욱은 분연히 유민호 변호사의 소행조사 보고서를 안주머니에서 꺼내 들었다. 실은 이런 종류의 충문을 낭독하지 않고 군이 이 결혼을 조용히 단념해 주기를 나는 진정으로 원했다. 그러나 군은 그것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지금 또 전혀 허위의 구상으로 자기를 변명했다. 이 이상 참을 수 있다는 것은 겸양의 미덕이 아니고 비겁을 의미할 것이다. 허정욱의 전신은 글자 그대로의 단순한 정의감에 불붙고 있었다. 연적에 항거한다는 의식은 이미 없었다. 그러나 유민호는 잠자코 허정욱을 쳐다볼 뿐이다. 한 고비를 간신히 넘어섰는데 또 무엇이 튀어나오려는고.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을 것만 같았다. 그게 뭐고? 오진국 씨가 물었다. 이 축사의 작성자는 제가 아니고 동일 흥신소 올시다. 이 순간처럼 유민호의 얼굴이 빛을 잃은 적은 없었다. 흥신소라는 한마디가 튀어나오는 순간 유민호는 이미 모든 것이 틀어진 것이라고 각오를 하면서도 떠들 필요는 조금도 느끼지 않았다. 어서 읽어주게. 동창생의 축사인 만큼 훌륭한 찬사가 많을 줄 아는데. 그리고 유민호는 다시금 침착한 어조로. 그렇지만 동시에 군은 영심씨의 의사를 무시한 짝사랑이 고민자인 만큼 나를 실없이 공격하는 데 효과가 있을 훌륭한 문구도 많은 줄 알지만. 그렇게 말하여 유민호는 오진국 씨의 정당한 판단력을 미리부터 교란시키고 있었다. 허정욱은 읽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유민호 변호사의 갖은 비행을 폭로하는 긴 보고서였다. 부산 송도원에서 자기 사원의 아내와 침실을 같이 했다는 사실부터 대청동의 김호경의 이야기, 마담 로우즈와의 관계, 타이피스트 박미경의 이야기, 헤어졌다고 알려진 인숙 엄마와도 아직 손을 끊지 않고 있다는 경위, 그 밖에도 모 접대부, 모 유한 마담 등 10여 건에 걸친 유민호의 스캔들이 어떤 것은 상세히,
어떤 것은 줄거리만 쭉 기록되어 있었다. 허정욱이가 보고서를 마지막까지 읽고 났을 때 오진국 씨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 흡사 울고 있는 것 같았다. 가만히 듣고 앉았던 유민호가 얼굴을 돌리며 먼저 입을 열었다. 자네의 축사는 감사히 들었네. 흥신소와 자네 사이에 어떤 종류의 흑막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멀지 않아 그 흥신소의 책임자와 자네는 명예훼손죄의 피고로서 법정에 서야만 할 테니까 각오를 해두는 것이 좋아. 잔말 말고 내 눈앞에서 썩썩 못 물러갈 테야? 오진국 씨가 반신불수의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와락 소리를 치는데 미닫이가 울리며 영심이가 조용히 들어섰다. 아버지, 진정하셔야겠어요. 전신을 와들와들 떨고 있는 아버지 옆에 가만히 꿇어앉으며 영심은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군과 마주 앉아 있으면 내 눈이 자꾸만 더럽혀져. 보기 싫으니 빨리 물러가 주게. 아니올시다 선생님. 유민호는 똑바로 오진국 씨를 바라보며 반항의 태세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못 물러가겠습니다. 일이 이처럼 되어버린 이상 이 누명을 벗기 전에야 어떻게 물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네 말대로 누명은 법정에 가서 벗는 것이 좋을 거야. 그러겠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너무 편협한 생각을 가져서는 아니 되지요. 공평한 눈으로 저희들의 흑백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얼토당토하는 허위의 사실을 날조하여 사람을 모함한다는 것은 허군. 유민호는 휙 허정옥으로 시선을 돌리며 그러나 군의 축사는 사람 하나를 잡아먹는 재료로서 다소 부족한 데가 있어. 설사 그것이 전부 사실이라고 가정한데도 오늘의 군의 그 추한 행동을 가지고는 영심씨의 호의를 살 수는 없을 거야. 영심씨가 다행히 군의 축사를 듣지 못했으니까 말이지. 그것을 들었던들 군이 지닌 인격적 추잡만 폭로시켰을 거네. 저도 다 들었어요. 영심이가 얼굴을 들며 허정옥을 대신하여 명확한 대답을 했다. 영심아, 저 녀석은 내가 결혼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못 물러가겠다는 것이다. 아버지 말씀대로 돌아가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아, 그러면 그건 영심씨의 생각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의 의사를 존중해서 하는 말이 아니오? 영심은 머리를 가만히 흔들며 틀림없는 제 생각이에요. 돌아가시거든 이 목걸이는 최정주란 여자에게 돌려주세요. 제가 받을 물건은 분명 아닌 듯 싶어서요. 영심은 그러면서 쥐고있던 조그만 케이스를 유민호 앞에 가만히 밀어놓았다. 최정주? 무슨 영문인지 유민호는 통 알 수가 없다. 영심씨 무슨 말이오? 영심씨를 위해서 사온 제 마음의 선물인데. 아무 말 마시고 잠자코 가지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 약혼 반지도. 영심은 왼손가락에서 다이아 반지를 같이 빼주었다. 유민호는 덤덤히 영심의 표정 없는 얼굴을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고 앉았다가 얼른 목걸이 케이스를 집어들고 열어보았다. 케이스 속에는 목걸이와 함께 종이 조각 하나가 착착 접힌 채 들어있었다. 유민호는 얼른 그것을 펼쳐들고 읽어보았다. 유 선생의 호의는 감사하오나 제가 이런 물건을 받아도 무방할 만한 마음의 태세도 서지 않았을 뿐더러 이것을 받는다는 것은 사흘 후면 유 선생의 부인이 되실 그 미지의 여성에게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 같아서 하늘이 무서워집니다. 단지 은사에 대한 의리 때문에 애정없는 결혼을 하신다는 유 선생의 불행에는 동정의 염을 금하지 못하는 바이오나 그것은 어디까지 유 선생의 자신이 개척할 문제이고 그 불행의 틈사리를 타는 것 같은 비겁한 행동을 저로서는 양심상 도저히 취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단순한 직무상의 보수인 줄로만 믿고 허심하게 받았던 이 선물을 도로 유 선생 가방 속에 넣어두고 저는 지금 학교에 갑니다. 직일 아침 최정주 올림.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셈인고? 유민호는 얼굴이 새파래지며 옆에 놓인 가방을 끌어당겨 불이 나게 손을 쑥 쓸어 넣어 보았다.
또 하나의 조그만 케이스가 손에 잡혔을 순간 유민호는 모든 것을 최후적으로 각오하고 다시금 본연의 자태로 침착하게 돌아갔다. 실로 뜻하지 않은 이러한 사무적인 착오가 자기 앞길에 가로놓여 있는 줄을 누가 알았으랴.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최정주는 이미 학교에 가고 없었다. 그리고는 들고 나온 가방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한 유민호였다. 이 청첩도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유 선생에 대한 아버지의 의리 문제에 관해서는 미약하나마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적당히 보답을 하겠어요. 잘 알았습니다. 유민호는 조금도 떠들지 않았다. 허군의 축사도 그리고 이 최정주의 문제도 그렇고 지금 당장에 뭐라고 설명을 했댔자 모든 것을 하나의 변명이라고 들을 테니까 그것은 후일로 밀고 여기서는 전혀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영심씨의 의사가 최후적으로 그렇게 나왔으니까 오늘은 조용히 물러가지요. 유민호는 목걸이 케이스와 청첩 뭉치를 도루 가방에 집어넣고 나를 하나의 페륜탕자로서 보아주는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짓거려 보였댔자 아무런 효과도 없을 줄을 잘 알고 있지요. 설사 이 유민호가 그러한 페륜탕자라도 스승에 대한 의리는 끝끝내 지켜야겠습니다. 영심씨는 이제 보답을 한다고 했었지만 나도 그것을 바랄 수 있는 몰상식한 인간도 아니며 또한 그러한 장사치의 근성도 불행히 못 가진 인간입니다. 이후에도 선생님의 가족이 경제적인 충분한 자립 상태가 설 때까지는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원체 그것은 제 결혼과는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 문제였으니까요. 단지 한 가지 슬픈 일은 제 직업이 학자나 군인처럼 단순한 것이 못되어 여성들과의 사교적인 접촉이 다소 있었던 것이 오늘날 이런 종류의 오해를 받게 되었다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건 유민호는 약혼 반지를 도로 영심의 앞으로 밀어놓으며 이것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영심씨의 냉혹한 심정이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일단 받았다는 것으로 우리들의 약혼은 취소된 것으로 치고 내가 존경하는 스승의 따님의 자격으로서 도로 받아두시오. 감정의 아우성을 열심히 억제하며 어디까지나 끈기 있는 백년대계의 수법을 유민호는 썼다. 3년 후에도 좋고 10년 후에도 무방하다. 언젠가 한 번은 자기 수중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적당한 포석을 다시금 펴고 있는 것이다. 아니에요. 갖고 가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영심은 아주 똑 잘라서 말을 했다. 정이 그렇다면 어쩌는 도리가 없지요. 유민호는 반지를 집어들자 냉큼 자리에서 일어서며 뜰로 면한 창문을 획 열어 제쳤다. 유민호는 사나이다. 사나이의 인격에 똥칠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외치자마자 멀리 앞집 지붕 너머로 쥐었던 약혼 반지를 전신의 분노와 함께 돌팔매나 하듯이 힘껏 집어던졌다. 어머나! 영심은 놀랐다. 다이아 한 캐럿의 당시의 시가로 20여 만원의 귀중품이 아닌가. 영심씨, 존경하는 스승의 따님의 자격으로서도 못 받겠다는 그 더러운 반지는 이미 처분되었소. 사랑하는 이의 눈앞에서, 라이벌의 눈앞에서, 존경하는 스승의 눈앞에서 약혼 반지를 도로 받아가지고 어정어정 갈아나가는 싱거운 사나이의 꼬락서니를 영심씨는 보고 싶다는 말이지요. 영심은 시선을 무릎에 떨어뜨리고 대답을 못했다. 행실은 어떻든 이 사나이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았다. 사실 웬만한 인간으로서는 생각조차 못할 과단성 있는 행동이었다. 실로 사람의 의표를 찌르는 유민호의 조치에는 오진국 씨와 허정욱도 적지 않은 마음의 충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시가 20여 만원의 귀중품을 그처럼 아낌없이 포기해버린다는 사실을 하나의 허세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생각이라고 선량한 인품인 오진국 씨와 허정욱까지도 유민호의 그 절실한 심정에 이해가 갔다. 그러나 영심씨, 그러한 싱거운 꼬락서니를 사랑의 원수인 허정욱에게 보일 유민호는 아니었소.
이렇게 함으로써 내 얼굴에 똥칠을 하려는 영심씨의 가혹한 눈물도 피도 없는 냉혹한 조치로부터 나 자신의 체면과 인격을 간신히 붙든 것이오. 유민호는 그러면서 분연히 가방을 들었다. 내가 영심씨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왔는가는 지금까지 약혼자인 영심씨에 대해서 얼마나 점잖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 것이오. 그렇게 말하여 최후의 못 하나를 영심의 순진한 가슴 한복판에다 견고하게 박아놓은 후에 이것으로서 만사는 원하는 대로 해결을 지었소. 영심씨 부디 행복하시오. 선생님도 건강에 항상 조심하셔서. 유민호는 꿇어앉아 최후의 인사를 정중히 하고 일어서며 허군 하고 부르며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허정욱도 일어나서 청하는 대로 유민호의 손을 잡았다. 자네는 기쁠 테지? 허정욱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자네는 승리를 했으니까 말이네. 잠자코 헤어지세. 침묵이란 좋은 거야. 무뚝뚝한 표정으로 허중영은 간단한 대답을 했다. 영심씨를 행복하게 할 자신은 물론 있을 테지. 돈이 영심씨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나도 이제부터 돈을 좀 모아보지. 영심은 두 사람의 대립된 감정의 노출을 그 이상 더 듣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허군, 어서 말을 하게. 이번에는 이 유민호가 자네의 결혼식장에서 읽을 축사를 준비해 둬야겠네. 좋아. 자네에게도 축사의 재료는 다소간 있을 거니까. 글쎄 좋다니까. 유민호는 탁 허정욱의 손을 놓고 총총히 밖으로 사라졌다. 인간 무대에 있어서 유민호는 실로 비범한 연출의 기능을 가진 고개사였다. 사방팔면으로부터 화살이 비오듯이 쏟아져 내리는 이 곤궁한 처지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혼 반지 하나를 아낌없이 희생하여 사나이의 체면과 성의를 세움으로써 재치 있는 통쾌한 결말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은 범인이 쉽사리 취할 인생의 연기는 아니었다. 사실 20여 만원의 다이아 반지를 집어던진 유민호의 고개는 그의 원한에 찬 대사와 함께 영원히 오영심이 가슴에다가 못 하나를 박을 것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런 종류의 무대 효과를 생각하며 고개사 유민호는 15례 52년식의 몸을 싣고 경화건 마당을 빠져나오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이 약혼 반지는 불과불 최정주의 손가락에 끼워줄 수밖에. 양복바지 주머니에서 유민호는 다이아 반지 하나를 꺼내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영심을 비롯하여 오진국씨와 허정욱에게까지도 그처럼 마음의 충동을 일으켰던 약혼 반지는 유민호의 양복바지 주머니 속에 그대로 들어있었다. 착상도 좋았지만 생각하면 명연기였어. 집어던지는 흉내만을 유민호는 냈을 뿐 반지는 그냥 유민호의 소나기 속에 담아 있었다. 누구 하나 예상조차 못했던 돌연한 행동인데다 워낙이 조그만 물체여서 분노와 함께 내던지는 유민호의 소의를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노릇일 수밖에 없었다. 미리부터 곰곰이 계획을 했던 행동이면 누구에게나 수월한 일이지만 유민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은 글자 그대로의 순간적인 창작이요 순간적인 연기였던 것이다. 남성에 대해서 여성의 생리조직은 대국적이요 총괄적인 비판이 만족지 못하는 결함을 가졌다. 비록 내 행실이 아무리 불미로운 것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자기를 그처럼이나 사랑하고 있었다는 이 유민호의 애정만은 영심의 소화적인 자존심이나 허영심을 결국에 있어서는 만족시킬 것이다. 꾸준한 경제적인 원조와 내버린 약혼 반지와 영심의 가슴속에 못 박아놓은 사랑의 원한관, 애욕의 고개사요, 인생의 마술사인 유민호가 끈기 있게 이 세 가지 주문만 되풀이한다면 그 어떤 강렬한 행복이 영심을 붙들지만 않는 한 언젠가 한 번은 자기 손에 떨어질 영심임을 유민호는 자신하는 것이다. 나쁜 사나이지만 내게는 좋게 했다. 19. 행복 문답.
그러나 유민호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토록 견고한 못이 오영심의 가슴속에 박혀지기에는 유민호의 애욕의 고개가 다소 지나치게 영심의 인격을 무시하고 있었다. 다른 것은 그만두고 단지 최정주라는 여자와의 관계만을 가지고 생각해 보더라도 유민호가 어떠한 위인이라는 것쯤은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현실의 불행 속에서 초록별의 행복을 찾으려던 영심의 계산법이 한낱 어린 소녀의 부질없는 꿈만 같이 생각히어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영심은 눈을 부볐다. 오영심이야말로 성실한 의미에 있어서의 인생의 고개사를 지망했던 셈이 되는 것이다. 오늘의 내 행동을 영심씨는 아마 불쾌하게 생각할 거요. 그날 밤 2층 영심의 방에서 조그만 화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허정욱은 오영심과 마주 앉아 있었다. 아니요. 영심은 불젓가락으로 불티를 모아 올리고 있었다. 질투의 감정처럼 추한 것은 없지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억제하고 끝끝내 눈을 감아버리려고 했지만 유군의 행동이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잘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결국 제가 잘못했던 길이었나 봐요. 정욱 씨의 애정을 좀 더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 뉘우쳐져요. 불젓가락을 잡은 손을 멈추고 영심은 햇볕에 타서 까마득득한 허정욱의 무뚝뚝한 얼굴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침묵의 정열을 담뿍 감추고 있는 얼굴이었다. 정욱씨 용서하세요. 저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신 줄 잘 알고 있어요. 영심은 핑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6.25 동란이 발생하던 그날 그때의 생각이 뭉클하고 가슴에 왔다. 제가 너무 마음이 꽁해서 6.25 때만 해도. 영심은 손가락 끝으로 눈시울을 한번 꼭 눌렀다 놓으면서 제가 그때 정욱씨의 뒤를 따라 전찻길까지 나갔던 것 모르시죠? 아, 그랬었어요? 허정욱의 표정이 미소를 띠면서 번쩍 들렸다. 트럭을 잡아타고 뛰쳐올랐지요. 그래서 제가 정욱씨를 부르면서 한 길로 뛰어나갔어요. 교통순경이 붙들지만 않았던들 미아리 고개까지라도 따라갔을 거예요. 아, 난 그런 줄도 모르고. 허정욱의 커다란 손길이 불젓가락을 잡은 영심의 손등을 덮었다. 영심은 부끄러워 고개를 가만히 숙였다. 지나간 날 유민호에게 손을 잡혔을 적에는 그러한 부끄러움이 별반 없었던 사실을 영심은 생각한다. 불젓가락이 쓰러지며 영심의 조그만 손이 허정욱의 완강한 두 손길 속에서 해변의 조갑지 모양 가만히 엎드려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무슨 이야기로 상대를 기쁘게 해야 하는지를 허정욱은 모른다. 그저 커다란 감사의 념이 가슴속에 꽉 충만해 있을 뿐이다. 영심씨 감사합니다. 그 이상의 웅변을 갖지 못한 자신을 허정욱은 슬퍼하였다. 영화나 소설 같은 데서도 이런 장면을 많이 봤을 텐데 멋들어진 대사 한마디 기억이 없다. 이럴 줄을 알았으면 그 수많은 아름다운 애정의 말들을 수첩에라도 적어두었던들. 나는 솔직합니다. 영심씨 고맙습니다. 그저 고맙기만 하다. 그래서 그 한마디를 되풀이하며 허정욱은 손길에 힘만 자꾸 주었다. 말이 모자라 영심이 손길만 어루만지며 돈을 벌지요. 유군의 말처럼 영심씨가 그것을 원한다면 나도 이제부터 돈을 벌겠습니다. 그 말에 숙였던 고개를 영심은 들며 가만히 머리를 흔들었다. 오해하시면 슬퍼요. 없는 것보다는 낫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 때문에 했던 약혼은 아니지요. 고맙습니다. 그 말이 내게는 제일 고마워요. 사실 말이지 돈을 벌 자신이 내게는 통 없어요. 영심의 손을 놓고 허중령은 우연히 얼굴을 들었다. 무리를 하면 나도 남만 못지않게 한 재산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럴 생각이 아직은 없어요. 그러나 유군에 대한 선생님의 의리쯤은 나로서도 지켜야 할 테니까요.
건강만 더 악화하지 않으면 저로서도 그만한 것쯤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지나친 심내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는데 아버지가 할머니의 부축을 받아가면서 2층으로 올라왔다. 아버지의 손에는 흰 봉투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이 편지를 가지고 내일이라도 임 교수를 찾아봐야겠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혼례식을 중지했다는 말과 이런 기회가 없어도 임 교수와는 친교를 맺고 싶다는 의향을 잘 적어놨다. 네, 영심은 편지를 받아 무릎 위에 놓았다. 내일 아침 저도 같이 가보겠습니다. 영심 씨의 말을 듣고 비로소 안 일이지만 임 교수의 아드님과는 다소의 친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한번 찾아뵐까 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더욱 좋고. 영심의 성냥불로 오진국 씨는 담배 한 대를 붙여 물며 이제 밑에서 할머니와도 상의한 일이지만 영심의 장래에 관해서는 자네가 적당한 시기에 책임을 져야겠네. 허정욱은 단정히 꿇어앉아서 군대식 주목의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할머니와 내 의향일 뿐 당사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하는 말은 아니네. 다행히 그러한 의사를 둘이가 다 가졌다면 좋고 또한 그렇지도 못한다면 내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해주면 될 테니까. 알아보시겠습니다. 엄숙한 어조로 분명한 대답을 허정욱은 했다. 모르긴 하지만도 옆에서 조모가 뒤를 이어 애당초부터 그래야 했을 건데 혼사란 양편에 너무 처지면 못 쓰는 법이라고. 아버지의 똑같은 제자라도 어쩐지 민호에겐 정이 덜 가더라만. 고맙습니다 할머니. 영심씨만 별다른 의향이 없다면 부족한 인간입니다만 제게는 분에 넘치는 요행입니다. 애가 원체 말이 없고 꽁해서 잘은 모르지만도 별다른 의향이 없을 것 같은 영심이 아니고 저번 6.25 때만 해도 자네를 떠나보내고는 하룻밤을 꼬박 울어 세웠다네. 할머니 거짓말도.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들고 쥐었던 봉투로 입을 가리우면서 영심은 곱게 조모를 흘겼다. 글쎄 어느 편이 거짓말인지 알 사람은 알 테지만. 그래서 조모도 웃고 허정욱도 시무룩하고 굳어진 표정을 비로소 풀어놓았다. 오영심은 이리하여 다시금 새로운 운명체의 주인공으로서 재출발을 하게 되었다. 파사현정의 전통적 도덕률이 연대장 허중령으로 하여금 오늘의 이 감격에 찬 행복을 누리게 한 것이라는 굳은 신념을 갖게 하였다. 그러한 행복감을 한아름 품고 허정욱은 2층 영심의 방에서 운전수와 함께 하룻밤을 자면서 후방으로 배치가 되는 대로 결혼식을 거행하리라고 생각하였다. 영심은 조모와 함께 아래층 온돌로 내려와 자면서 오늘날 이처럼 곡절 많은 운명의 주인공이 된 온갖 책임은 오로지 자기에게 있는 것이라고 비현실적이었던 자기 자신의 인생의 척도를 돌이켜보며 허정욱의 무게 있는 정열을 솔직하게 받아들일 것을 마음으로 맹세하였다. 지금까지의 영심의 행복은 한낱 꿈과 같은 관념 세계에서만 살고 있었다. 그 관념적인 행복의 공허가 오늘 밤처럼 영심에게 절실히 느껴진 것은 없다. 마음의 초록불을 깨끗이 추방하고 허중령의 정열 속에서 행복을 찾자. 생각하면 오영심이야말로 전설의 주인공과도 같은 로맨티스트였다. 10년 전에 있어서의 곡절이 극심했던 행복체가 10년 후인 오늘에 있어서 과연 옛날과 같은 하나의 행복체로서 자기 눈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한낱 기적일 수밖에 없었다. 새삼스럽게 그런 생각을 영심히 하여보며 연령에 비해 성숙하지 못했던 자신의 동화적인 영혼의 세계가 차츰차츰 부끄러워지기도 했다. 애정의 발견에 있어서도 여성은 수동적이나 봐요. 아까 낮에 박미경이가 입에 담은 한마디가 불쑥 생각히웠다. 유민호의 애정의 반사작용으로서 박미경도 유민호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영심은 자기와 허정욱 사이에 움트기 시작한 애정의 성질을 저울질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실로
역사적인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과거 수천 년에 걸쳐 우리의 조상인 태반의 여성들은 애정의 독창적인 발견을 꾀하지 못하고 언제나 피발견체로서의 애정만을 발휘하고도 평온하게 살아왔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도 그랬고 할머니도 그랬다. 이 평범한 애정의 수동적인 태도에서 그들은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일생을 평온하게 살다가 죽었다. 여성의 행복이란 도리어 그 평범한 결혼 행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애정의 안정감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수동적인 애정의 진지한 발휘야말로 여성의 참된 행복을 의미하는 것일는지 모른다. 평범한 결혼을 하여 평범한 행복 속에서 일생을 평범하게 살다가 죽기를 원하는 심정이 오영심은 되어가고 있었다. 창경원의 그 중학생도 그렇고 오늘의 유민호와도 그렇고 그것은 결코 평범한 인생의 길은 아니나 자기의 인생이 높다란 낭떠러지 위에서 오직 하나의 기적만을 믿고 한들거리던 위험성을 깨닫고 가벼운 전율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 순간 이막준 교수의 소위 아름답고 진실한 연애로서 굳건한 부부애를 일으켜야만 한다는 한마디가 학교 교단 위에서나 문학 작품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한낱 고매한 논리일 뿐 그것은 잘못하면 학생들로 하여금 평범한 결혼조차 향유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다분히 있는 위험한 사상같이 생각되었다. 어쨌든 내일 아침에는 아버지의 편지를 갖고 임 교수를 찾아봐야지만. 영심은 불을 끄고 잠을 청할 셈으로 눈을 감았으나 하루 동안의 급변한 자기의 운명이 자꾸만 신경을 자극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 영심은 임 교수 내외분을 만나기가 부끄러워졌다. 내일이 결혼식이었는데 하루 동안의 남편 될 사람이 허정욱으로 바뀌어졌다는 말을 영심 자신의 입으로서 도저히 꺼낼 수가 없는 일이 아닌가. 사실 영심의 입장으로서는 남 부끄러운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허중령이 영심을 대신하여 혼자 집차를 타고 떠났다. 안국동에 다다랐을 때 임 교수는 이미 학교에 출근한 후였다. 임지웅과 임 교수 부인이 허정욱을 반가이 맞아주었다. 임형의 결혼을 축복하러 왔소. 허정욱은 우선 축하의 인사를 하고 나서 오늘은 대단히 바쁠 테니까 내일 식장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이 편지를 춘부장께. 그러면서 허정욱은 오진국 씨의 편지를 내놓고 영심의 결혼식이 중지되었다는 말을 하였을 때 임지훈 모자는 적지 않게 놀랐다. 아, 바로 여기 찾아왔던 그 여자가 허영의... 바로 그 여자입니다. 허정욱은 유쾌한 대답을 했다. 어쩌면... 부인도 반색을 하며 아이고 그럴 줄이야 또 누가 알았소? 참말 세상이란 넓고도 좁지. 하하하하. 허정욱은 유쾌히 웃으며 임형, 춘부장께 다시 한번 주례를 부탁하러 오게 될는지 모르겠소. 그때는 좀 잘 부탁하오. 하하하하. 그러면서 허정욱은 권하는 대로 차를 마셨다. 허형, 어떻게 된 사정인지는 잘 모르지만 형의 다양한 앞날을 위하여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해가면서 살아봅시다. 사정이란 별것 없고 내일 결혼식장에서 읽으려던 축문을 하루 앞서서 읽어버리고 말았지요. 허형, 실로 통쾌한 거사입니다. 허형이 아니고는 감히 하지 못할. 정희는 마침내 승리를 했었군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두 사람은 실로 통쾌한 웃음을 폭발시켰다. 글쎄 얘야 어떻게나 얌전한 색신지 내가 한눈에 홀딱 반해버렸단다. 아하하하. 사모님 감사합니다요. 허정욱은 정말 고마워서 굽실하고 고개를 숙이며 머리를 벅작벅작 긁었다. 어머니는 남의 며느리만 칭찬 마시고 자기 며느리도 좀 칭찬해 주세요. 그래서 또 일동은 한바탕 명랑하게 웃었다. 글쎄 성난일 나쁘다는 거냐. 그렇지만 정말로 얌전한 색시더라. 그런 며느리를 한번 맞아보고 죽었으면 한이 없겠더라. 아이고 사모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허정욱은 그저 기쁘기만 하다. 생김새나 마음씨가 어찌나 오순도순한지. 아이 어머니 성난의 앞에서는 정말 그런 말씀 좀 말아주세요. 애도 내가 뭐 어리는 줄 아느냐. 그래서 또 웃었다.
허영 어쨌든 한턱 잘 내야겠소. 어머니 눈에 그만큼이나 든 분이면 아마도 서울 장안에서는 최상급일 테니까요. 하지요. 자 나갑시다. 이명의 전축을 겸해서. 허정욱은 훌쩍 일어섰다. 아이고 집에선 술을 못 자시나? 아닙니다 사모님. 이명이 오늘 다소 바쁘겠지만 장안의 술을 좀 마셔야겠습니다. 허정욱은 임지훈의 팔을 끌고 나가자 기다리고 있는 집차로 밀어넣었다. 그날 밤 지훈은 통행금지 시간이 거의 가까워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마음을 탁 놓고 우쭐한 기쁨을 있는 그대로 발휘하는 허중령을 상대로 술 추념을 하다가 헤어진 지훈은 성난과 만나 내일의 준비를 지장없이 타협하고 식장 관계를 비롯한 기타 자잘한 사무처리를 완료하였다. 오늘은 일찌감치 자거라. 네. 불을 끈 안방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소리가 중얼중얼거렸다. 지우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불을 켜고 옷을 벗었다. 잠옷으로 갈아입고 일단 자리에 들어보았으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결혼식은 될 수 있는 대로 검소하게 하자는 것이 지훈의 의사였다. 그러나 그러한 지훈의 의사를 무시하고 마담 로우즈는 대단한 호화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내일 굽는 한이 있어도 일생에 단 한 번인 결혼식만은 호화롭게 하는 것이 성난의 추억을 위해서도 행복된 일이야. 행복의 기준을 마담 로우즈는 그런 데다 두고 결혼식 비용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다. 신혼여행은 동네 온천으로 하라고 마담은 벌써부터 연줄을 더듬어 호텔까지 정해놓았다고 했다. 배가 고프면 자존심으로 요기할 생각은 아예 말고 쌀 먹을 생각을 해요. 유민호에게서 들은 말을 그대로 마담은 사위에게 전했다. 지훈도 웃고 성난도 웃었다. 그러나 지훈의 웃음에는 비판이 있었으나 성난의 웃음에는 동감이 있는 것 같았다. 지훈의 마음이 갑자기 쓸쓸해졌다. 쓸쓸해진 마음이 틈사리를 타서 창경원 연못가의 애인을 후딱 생각했다. 사람 하나 없는 고적한 절간에서 밥 한 그릇, 산나물 한 접시를 차려놓은 결혼식의 주인공이 지훈은 갑자기 되어보고 싶었다. 그러한 쓸쓸하고도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가지고 돌아온 지훈이었다. 지나간 날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싸움을 계속하다가 똥이 무서워서 비키는 줄 아느냐는 한마디를 남겨놓고 학교를 사직하고 나온 지훈이었다. 그리고 마담 로우즈의 이 한마디는 성난의 동감의 미소와 함께 그러한 임지훈을 비웃고 있는 것이다. 지훈은 잠자리에 누워서 성난의 그러한 미소가 결코 동감의 그것이 아니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늘에 빌었다. 마음이 가난한 자야말로 행복해야만 되고 또한 행복할 수도 있는 거야. 성난, 알아듣겠어? 성난의 환영을 눈앞에 그리며 지훈은 소리를 내어 가만히 물어보았다. 그러나 천장 위에 그림 그려진 성난의 얼굴은 지훈의 환영 속에서 언제까지나 정체불명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훈은 머리를 한두 번 휙휙 흔들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책상으로 걸어가서 유리문을 열고 눈앞에 주르르 꽂힌 세계 문화사 대계 제3권을 빼들었다. 애인의 두 글자가 씌어진 편지 한 장은 그냥 타다 남은 파란 손수건에 쌓여져 있었다. 저번 말라빠진 은행잎과 꽃 봉투를 태우던 이튿날 아침 이 편지와 손수건마저 불살라 버리려고 했으나 지훈의 예술가적인 꿈 하나가 끝끝내 고집을 하여 그냥 그대로 꽂아두었던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가난하고 약했다. 내 마음처럼 가난하고 약했다. 지훈은 다시 편지를 손수건에 싸서 책갈피에 끼워 제자리에 꽂아두었다. 그리고는 불을 끄고 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임지훈과 이성란의 결혼식은 마담 로우즈의 화려한 준비 밑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신혼여행 그날 밤 8시 반 차로 지훈과 성란은 부산행 2등객실에 몸을 싣고 서울역을 떠났다. 오늘 아침에 전보를 쳤으니까 내일 아침 들어 닫기만 하면 호텔 준비는 다 돼 있을 거다.
차가 떠날 무렵 마담 로우즈는 상기한 얼굴로 그런 말을 했다. 임 교수 내외를 비롯하여 전속 나온 다른 사람들은 벌써 다 차에서 내렸는데 마담 로우즈만이 아직 내리지 않고 이것저것 주문이 많다. 아이 어머니 어서 내리세요. 누굴 어린애인 줄 아슈? 호텔을 못 정하면 길가에서라도 잔다는 밖에. 그 말이 우스워서 옆에 앉은 승객들이 빙글빙글 웃었다. 글쎄 문정걸식을 해도 둘이는 좋을 테지만 객지에 나가면 불편한 것이 좀 많은 줄 아니? 동네 청운각 호텔의 마담가는 부산 피난 시절부터 안면이 많은 성난의 어머니였다. 어머니가 그처럼 어린애 취급만 자꾸 하니까 내 성장이 자꾸만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훈도 빙그레 웃었다. 네가 어린애지 뭘 안다고? 글쎄 나도 다 알긴 알고 있어요. 그 말에 마담 로우즈는 후딱 생각이 난 듯이 성난의 귀에다 입을 갖다 대고 무엇인가 속삭이면서 모녀가 킥킥 웃었다. 글쎄 다 안다는 밖에. 성난이가 얼굴을 붉히며 마담의 가슴을 떠밀어냈다. 아이고 갓난애는 배꼽으로 낳는다고 떠들던 것이 언젠데. 어지간한 마담도 그 말만은 목소리를 낮추어 했다. 글쎄 어머니 빨리 내리세요. 성난이가 뾰루퉁 소리를 쳤다. 그러나 마담 로우즈는 유쾌한 듯이 빙글빙글 웃고 섰다가 미스터 지훈 책임이 중해요 했다. 지훈은 웃었다. 아까 주례 선생 앞에서 뭐라고 했지? 내가 다 들었지. 일생 동안 성난을 단 한 번이라도 구박만 해봐라. 내 가만 안 있을란다. 익살맞은 웃음과 함께 주먹 하나를 불끈 쥐어 보이며 마담은 부산말을 일부러 썼다. 네, 잘 알아보셨습니다. 지훈도 유쾌히 웃으며 머리를 끄덕 숙여 보였다.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얕잡아 보았다간 코 다쳐. 내 성미 알지? 네. 욕하고 싶을 때는 칭찬을 하고 때리고 싶을 때는 쓸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마담 로우즈는 깔깔깔 웃어대며 아이고 나이 찬 신랑은 징그러워 했다. 마담 인제 그만해두고 내려가세요. 마담이 뭐야 어머니라고 그래봐. 아참 어머니 다소 어색한걸. 지우는 머리를 긁었다. 성난도 웃고 마담도 웃었다. 오늘부터 성난에 대한 주권은 제게로 옮아왔으니까 어머니의 여러가지 주문은 단지 참고 재료밖에 안 되는 줄을 아셔야 합니다. 그때 성난이가 냉큼 나서며 아이 내가 무슨 물건인 줄 아시나봐. 주권 운우는 싫어. 어디까지나 부부는 동권이야. 그러는데 종이 울리며 마담은 서서히 차에서 내렸다. 어수선한 차 속 아니다. 신혼여행답게 전등이 좀 더 찬란했으면 하였다. 짐이라고는 선반에 올려놓은 트렁크 하나, 보스턴백 하나. 트렁크에는 갈아입을 옷벌이 들어있고 보스턴백에는 마담 로우즈가 꾹꾹 눌러가면서 넣어준 과자류와 깡통류가 하나 가득 들어있었다. 창가에 성난이가 앉았고 그 옆에 지훈이가 앉았다. 아까 축사를 한 무슨 중령이 있었죠? 아 허중령 일선 연대장이야. 쑥이에요. 왜? 결혼은 두 사람이서 하는데 신부에 대해서는 이렇다는 말 한마디 없이 신랑만 자꾸 칭찬하잖아요. 아하하 신부에 대한 예비 지식이 없으니까 그랬겠지. 왜 서운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란 다소 세련될 필요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이에요. 지나치게 세련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편이 낫지. 알고 보면 진실한 사람이야. 아무리 진실해도 그런 유인 난 싫어. 지우는 귀여운 듯이 성난이 다소 피곤해 보이는 모습을 들여다보며 그럼 나는 어때? 하고 무슨 감미로운 대답이라도 기대하는 심정으로 성난의 귀에다 속삭였다. 성난은 힐끗 맞은편에 앉은 중년 부부의 표정을 살피고 나서 무던하죠 했다. 무던하다고? 다소 서운한걸? 그러면서 지우는 두 사람이 무릎을 덮은 흰 바탕에다 누런 줄이 국다란히 뻗친 털 담요 밑으로 성난의 손가락 세 낯을 걸핏 쥐어짰다. 무던하다는 말은 7, 80점밖에 안 된다는 말인데 그래 이래도 무던밖에 안 해? 아야야 100점 120점 그럼 그렇지. 지우는 싱긋이 웃었다. 막 폭력으로 애정을 강요하네요. 결혼식을 치렀다고 막 주권을 부리고 폭력을 사용하고 성난은 곱게 눈흘김을 해왔다. 애정의 채찍질, 폭력은 일종의 애정을 의미하는 거야.
애정 없는 곳에 폭력은 있을 수 없어. 그건 어디까지나 남성들의 궤변이에요.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폭력은 여성의 애정에다 냉수를 끼얹는 효과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해요. 10년 묵은 애정도 단번에 식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잖았어요? 뭐라고? 결혼 조건 제1조에 뭐라고 했었죠? 아, 그건 말이야. 어디 한번 외워보세요. 아내를 절대로 때리지 말 것. 잘 기억하고 계시는군 그래. 난 또 잊어먹으셨다고. 지훈이 손길이 또 성난이 세 손가락을 학대했다. 아야야. 그렇지만 그만한 폭력은 허용해드리지. 감미로운 폭력이니까. 담요 밑에서 실행되는 손가락과 손가락의 애정의 유의를 맞은편 중년신사 부부는 알 길이 없었다. 그러한 비밀의 연락을 싣고 기차는 지금 광막한 황야를 쏜살같이 달리고 있는 것이다. 기차는 무슨 뚜렷한 의욕을 가진 거대한 동물인 양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의 창조를 위하여 달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처음에는 소란스럽던 기차의 소음이 이제는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둘이의 다소 피곤한 몸을 상쾌하게 주물러주는 것 같았다. 손 좀 펴보세요. 성난은 쿠션에 기대인 채 두 눈을 가만히 감아버렸다. 남이 보면 피곤해서 그러고 있는 것만 같다. 그러나 기실 담요 밑에서는 손가락과 손가락이 감미로운 애정의 말을 속삭이고 있는 것이다. 지훈이가 편 손바닥 위에서 성난의 손가락이 낙서를 시작했다. 그는 한자 한자를 모아보니 결혼 조건 제2조는 뭐랬죠? 하는 의식을 구성하고 있었다. 지우는 맞은편 중년신사의 얼굴을 후딱 바라보고 나서 행복한 미소 하나를 입가에 지으며 성난의 지극히 말랑말랑한 손길을 자기 무릎 위에 펴놓았다. 그리고는 성난의 본을 따서 사랑의 낙서를 시작했다. 하루에 한 번씩은 꼭꼭 안아드리겠습니다. 성난 부인. 성난은 킥 하고 웃었다. 성난 부인이라는 마지막 한마디가 자기 감정과는 통 어울리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벌써 부인이 됐어? 인생의 계단 하나를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뭣도 모르고 훌쩍 뛰어오른 것 같은 허무하고도 맹랑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기실 부인임에는 틀림없다고 낯설어하는 감정을 성난은 무마하는 것이다. 성난은 또 썼다. 오늘은 언제 안아주실 테예요? 지우는 또 회답을 썼다. 큰일 났소. 안아드릴 적당한 장소가 없군요. 성난은 또 썼다. 첫날부터 이행을 못하면 어떡해요. 그 책임은 오로지 남편 되는 사람에게 있을 거예요. 지우는 또 회답을 썼다. 불가항력은 책임의 소재를 추궁할 수 없는 것이요. 성난은 또 썼다. 12시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더 남았으니까 벌써부터 불가항력으로 돌린다는 것은 책임의 회피가 아니면 성의 결핍을 말하는 것이에요. 낙심 말고 잘 연구해보는 것이 좋을 거예요. 지우는 썼다. 부인, 정말 큰일 났소. 오늘만은 부인의 관용을 빌어야겠소. 성난은 또 썼다.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첫날부터 이렇게 되면 후일이 염려돼요. 그것은 오로지 남편 되는 사람의 무능을 폭로하는 것이니까. 지우는 또 썼다. 부인, 정말 한 번만 용서하시오. 소설 쓰는 능력은 가졌지만 이 수많은 눈동자 앞에서 부인을 안아드릴 용기는 불행히도 못 가졌습니다. 성난은 또 썼다. 서양 사람들은 대로에서도 포옹을 한다는데 그만한 용기도 없다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증거라고 치부를 하겠어요. 지우는 또 받았었다. 부인, 불행히도 저는 된장찌개에 김치 깍두기를 먹고 자란 한국인이올시다. 성난은 또 썼다. 정말 용기가 없다면 조약 위반이니 당장에 이혼을 해요. 지우는 또 썼다. 이거 정말 야단났소. 포옹 대신에 악수나 하면서 어디 좀 천천히 기회를 타봅시다. 그러면서 지우는 성난의 손을 오그라지도록 꼭 쥐었다. 마담 로우즈가 정성껏 넣어준 맥주 깡통을 2개 따서 지우는 마셨고 성난은 오물오물거리며 초콜릿을 혀끝으로 녹이고 있었다.
대전이 거의 가까운 무렵이었다. 승객들은 태반이 가느스러미 졸고 있었고 맞은편 중년 신사도 눈을 감고 부인의 턱을 어깨로 받쳐주고 있었다. 정주 언니 종시 안 왔어요. 청첩은 분명히 전했는데. 안 오는 것이 당연하겠지. 동무 하나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지우는 대답을 않고 깡통 하나를 또 땄다. 아참, 나 야단난 것이 하나 있어요. 성나는 갑자기 말머리를 돌렸다. 뭔데? 어제까지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왔는데 오늘부터는 뭐라고 불러야 해요? 우리말 가운데는 적당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은 벌써부터 작가인 지훈에게도 큰 부담의 하나로 되어 있는 문제였다. 소설을 쓸 적마다 부닥치는 문제이다. 그래서 뭐라고 호칭을 않고 그대로 어물어물 넘겨버려야만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외국 사람들은 남편의 성이나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습성이 통 없잖아요. 지훈씨 하고 부르면 남 같고, 지훈 하고 부르면 어린애 같고, 남편을 선생님 하고 부르는 사람도 가끔 있으나 그건 구역질이 나고, 그렇다고 미스터임이나 미스터 지훈 하면 바다 냄새가 나서 싱겁고, 당신이라고 부르면 늙은이들 같아서 정 떨어지고, 통 적당한 호칭이 없어서 선뜻 말을 못 붙이겠어요. 정말 큰일 났어. 성나는 그러면서 얼굴을 찌푸리고 어리광을 부린다. 뭐라고 불러요? 참 딱한 노릇이야. 작품을 쓸 때마다 부딪히는 문제인데 나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를까? 안 돼. 그건 내 편에서 싫어. 나보다 지식이 많고 나이도 위니까. 글쎄 싫다니까. 그럼 지훈씨 해요? 아이고 서먹서먹해. 그때 성나는 돌연 킥킥 혼자서 웃어대다가 지훈의 귀에 입을 대고 어린애를 부르듯이 낮은 소리로 지훈아 했다. 우와 하하하. 지훈의 웃음소리가 커서 졸고 있던 중년 신사는 눈을 번쩍 떴고 성나는 허리가 끊어지게 깔깔깔 웃어댔다. 웃어대다가 이번에는 후딱 웃음을 거두고 아주 엄숙한 표정과 음성을 가지고 다소 코에 걸린 능글맞은 소리를 중년 부인네들처럼 내면서 여보 했다. 우와 징그러워. 지우는 손으로 귓전을 빽빽 씻어내면서 적당한 호칭이 없으니까 결국 야단났어. 이것도 하나의 민족적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어물어물 해부릴 수밖에. 그러는데 다시금 성난의 익살맞은 목소리가 귀 밑에서 당신 하고 액센트를 넣어서 부르면서 또 깔깔 웃었다. 아이고 인젠 손을 들었어. 여보고 당신이고 다 집어치우고 우리 열심히 사랑해서 실속만 채우면 될 테니까. 군더더기는 다 떼버리고. 그렇지. 지우는 명랑하다. 가만히 생각하면 참 우스워요. 육아를 씹고 있던 성난이가 밑도 끝도 없이 톡하고 뱉는 말이다. 뭐가 그리 우스워? 총알처럼 흐르는 창밖의 어둠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지훈이가 시선을 옮겼다. 우습지 않고 뭐예요? 듣도 보도 못하던 생면부지의 남녀가 만나서 변함이 없는 마음으로 일생을 같이 살다가 죽겠다는 맹세를 했으니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대단무쌍해요. 대단무쌍하다는 말이 우스워서 지훈도 처음에는 웃었으나 다시 한번 씹어 생각해볼 때 그것은 실로 원숭이의 호두까기와도 같은 일종의 모험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성난의 결혼관을 내심으로 수긍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수긍은 하면서도 자기 결혼에 대하여 그러한 의구심을 품고 있는 한 여성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사실은 지훈의 마음을 적지 않게 쓸쓸하게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 일생의 한 모험일런지 모르지만 인간적인 의미에서 서로가 다 성실만 하다면 대담무쌍하게 생각해오던 그 모험의 고개를 다서로운 이해와 즐거움을 가지고 넘을 수도 있는 것이 또한 결혼생활의 한 속성인지도 모르지. 우리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말이야. 사실 지우는 자기의 결혼생활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온갖 성실을 다할 것을 깊이 각오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생각하면 야단난 것이 하나 있어요. 서로가 다 일시에 싫어지면 모르지만 한편만 싫어지고 한편은 그냥 좋다는 경우엔 어떻게 해요? 그거 참 큰일인걸. 100년 해로의 맹세는 했는데 그러니까 그건 말하자면 싫어지지 말자는 맹세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싫어지지 말자고 해서 싫어지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걱정이에요. 성난의 마음 다소 위험한걸? 지우는 불현듯 정주를 생각했다. 최정주의 차가운 이성과 성난과 자기의 결혼을 위험시하던 기억을 지우는 새롭게 하는 것이다. 위험하다는 것보다도 앞날이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하는 말이지요. 이러한 의구심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단지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성난이가 지나치게 솔직하다는 것이다. 마음의 풍경을 조그만 음영도 남기지 않고 개방해버리는 성난의 습성이 문제일 뿐이라고 지우는 성난의 그러한 성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며 앞날은 앞날이고 오늘은 오늘이야. 앞날의 의구심을 가지고 오늘의 행복감을 위축시킬 필요는 없어. 이건 나보다도 성난의 이론일 텐데. 물론 그러는데 객실안의 전등이 껌뻑하고 꺼졌다. 그것은 대전을 출발한 지 5분도 못 되어서였다. 대전서 대구까지는 소위 위험지대라 해서 기차는 온통 불을 끄고 달렸다. 캄캄한 차칸 안에서 처음에는 어수선하던 승객들도 이윽고 조용해지며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고는 추객도 있었다. 지우는 어둠 속에서 손을 뻗쳐 성난의 얼굴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머리에서부터 이마, 눈, 코, 입술, 턱 이렇게 하나하나씩 더듬어 내려오는 지훈의 손길을 성난은 부여잡고 자기 볼에다 가만히 부벼보았다. 그리고는 지훈의 손바닥에 입술을 갖다 댔다. 지훈은 이윽고 성난을 조용히 끌어안았다. 자연스러운 포즈로 성난은 안기어왔다. 입술도 왔다. 결혼 조건 제2조의 이행이었다. 상권 끝.